오늘은 박완서의 겨울 나들이 겨울에 잠깐 나갔다 오나 봐요. 전개 부분. 온양이 온천장에 묵으며 생소함과 낯설음을 느끼고 자신의 삶에 대한 허망감에 서러워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그 극복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흔히 분단소설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많이? 아니, 가끔 얘기하는데, 그다지, 중요하진 않고요. 아무튼 간에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극복을 다루고 있다. 요 정도가 되겠네요. 이 소설은 두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의 첫 번째 아내를 둔 채 월남한 남편을 둔 나.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내가 되겠네요. 의 이야기. 이게 바로 외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아들을 잃고 도리질 증세를 갖게 된 할머니의 이야기. 이게 내화가 되겠네요. 이러한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지닌 인물들이며 이러한 상처는 두 인물 사이의 정서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무엇을, 그렇지, 따뜻한 인간애를 발견합니다. 어디에서? 그것은 바로 할머니의 도리지를 통해서겠죠. 됐습니까? 자, 이는 곧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작가의 처방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이 편한 대로 온양에 왔다. 아하, 온양에 왔네요.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고속버스에서 낯선 거리에 내리자마자 추위와 고독감이 엄습했다. 잠깐, 추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연적 배경이라고 한다면 고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의 심리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무슨 소리냐? 자연적 배경과 인물의 심리가 조응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눈앞의 풍경에 울먹울먹 낯가림을 했다. 잠깐. 낯가림을 울먹울먹 하는 경우도 있나? 아무튼 간에 있나 봐요. 어쨌거나 간에 이 울먹울먹이라고 하는 것은 불상이 되어 자꾸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모양인데, 이것은 요것과 연결시켜 가지고 이해를 하면 조금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고독감 속에서 울먹거리는 거, 이것을 이제 낯가림하고 연결시켰다. 헐헐 자유롭다는 기분조차 이 온천장 거리만큼이나 생소하고, 그러니까 자유로움이 글쎄 하는 거죠. 생소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싫었다. 그런 기분에 도저히 익숙해질 것 같지가 않았다. 한마디로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매우 힘이 들었다. 그런 중에도 몸만 떠나왔다 뿐 마음은 오랫동안 몸에 밴 내 나름의 생활의 관습에 얽매인 나를 발견하고 고소 쓴웃음을 머금었다. 자, 여기서 오랫동안 몸에 밴 나름의 생활의 관습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평범한 가정주부로서의 생활 습관이죠. 그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두둑한 여비를 갖고도 관광호텔 앞까지 갔다간 돌아서서 허름한 이류 여관을 찾고 참기름을 살 때의 버릇으로 온천물이 진짠가 가짠가 심각하게 의심하고 여관비에서 목욕값이라도 뺄 양으로 피곤을 무릅쓰고 목욕을 또 하고 또 했다. 자, 이거는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성격, 캐릭터예요. 어떤 성격입니까? 평소에 알뜰하고 꼼꼼한 그런 성격이라는 거죠. 이게 여행지에 와서도 나타나고 있더라. 다음날 반찬이 15가지쯤 되는 여관의 아침상을 받자마자 두 번째 받는 상인데도 허구한 날 약빈하게? 약빈하게는 또 무슨 뜻이지? 그럼 모르는 단어야? 그럼 별표 쳐놔. 뭔데? 너무 지나쳐서 실증이 나게 그것만 먹었던 것처럼 울컥 비위에 거슬려 왔다. 먹기가 싫었다. 집을 떠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도 실상은 하룻밤밖에 안 잤다는 게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았다. 라고 하는 것은 남편하고 떠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되게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때? 서럽다는 거야.
즉 무슨 소리야? 남편과 딸 떠나서 오래 있어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여관에서 일하는 소년이 점원인가요? 오늘 떠날 거냐, 하루 더 묵을 거냐를 물어봤다. 자, 여기서부터는 다시 현재로 넘어온 거예요. 하루 더 묵겠다면 소년이 나를 불쌍해야 할 것만 같아서. 왜? 이건 진짜 소년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건 아니야.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혼자 추측을 하는 거야. 왜?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처지가 매우 뭐하다고 보니까, 서럽다고 보니까 곧 떠나겠다고 했다. 소년은 아무 생각 없는데 조그만 여행백을 챙겨가지고 거리로 나온이 되겠죠. 그죠? 거리로 나온 나는 여관에선 소년에게, 집에선 남편과 딸에게 쫓겨난 것처럼 느꼈다. 쫓겨난 것처럼 느꼈어? 자, 남편과 딸에게서 쫓겨난 것처럼 느낀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소외감이었죠. 이 고장도 혹독한 추위는 서울과 마찬가지였다. 낮고 어둡게 흐린 하늘과 매운 바람은 여지껏 산 게 말짱 헛산 것 같은 무엇을 줬어? 험한 감을 줬어. 즉 여기서 우리는 낮고 어둡게 흐린 하늘과 매운 바람이라고 하는 자연적 배경이 무엇과 험한 감이라고 하는 인물의 심리와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쓰디쓰기에 되새김질하기에 알맞았다. 온천장 거리는 손바닥만 했다. 진짜 손바닥만 했겠어? 상당히 좁다, 작다, 뭐 이런 게 있죠. 일종의 과장법이에요. 10번을 넘어더라도 1시간도 안 걸렸다. 관광호텔 커피숍에 들러 커피도 한 잔 마셨다. 남편에게 관광호텔에서 묵은 척 하려면 내부 사정을 좀 알아두어야겠기에 그렇게 다 들킬 건데. 암튼 호텔 건너편에 차부가 보였다. 생소한 이름의 행선지를 써붙인 고물버스들이 지친 듯이 부릉대며 손님을 부르고 있었다. 진짜 손님을 부르고 있어? 이거는 고물버스들이 손님을 부르고 있었다. 무슨 법입니까? 그렇죠. 의인법이 되겠죠? 나는 뭔가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았다. 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나 붙들고 이 근처에 구경할 만한 명승고적이 없냐고 물었다. 막 움직이기 시작하던 버스에서 차장이 뛰어내리더니 미처 내가 뭐라고 할 사이 없이 나를 자기 버스에 쓸어넣었다. 이런 경우도 있나? 나는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버스에 탔다. 내부는 손님이 연화문도 채 안 돼서 휑했다. 비닐 시트가 빙판처럼 찼다. 자, 이거는 단순히 춥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일종의 서러움과 외로움을 느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빠를 거예요. 이게 어디 가는 건데? 버스가 속력을 내자 나는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다. 가다가 호수에서 내려드리면 되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요 밑에를 보세요. 내 호수요. 이 근처에서 경치 좋은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겨울만 아니면 거기까지 가는 손님이 얼마나 많다고요. 라고 하는 요 대목으로 미루어 본다면 호수에서 내려드리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것은 명승고적을 묻는 나의 얘기에 이 기사는 호수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히 어떻습니까? 그렇죠.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뭐 틀린 거였어? 네가 원하는 게 여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분도 안 돼서 차장은 나에게 버스값을 재촉하더니 호수 다 왔다고 나를 밀어냈다. 과연 호수는 있었다. 낮고 헐벗은 산에 둘러싸인 얼어붙은 호수는 찌푸린 하늘이 그대로 내려앉을 듯 뭐했어? 내 느낌은 뭐야? 암울해.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가? 자, 호수의 빙판을 핥으며 휘몰아쳐온 암상스러운 바람이, 암상스럽다라는 말은요, 별표땡 이런 뜻이에요. 담을 시기하고 샘을 잘 내는 바람이 모진 채찍처럼 뺨을 때렸대요. 즉 무슨 소리냐? 이 호수가 얼어붙어 버린 거야. 빙판을 핥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매우 뭐해? 황량해.
황량한 느낌이야. 그것은 결국은 뭐 때문이야? 이 서술자의 심리 자체가 지금 뭐예요? 쓸쓸하고 암울하고 어둡고 전망 안 보이고 이러니까 이 자연적 배경 자체가 암상스러운 바람이 모진 채찍처럼 뺨을 때리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상당히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서 인물, 서술자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황급히 버스에 다시 올라타려고 했다. 여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야. 그러나 버스는 떠났네. 헐. 심한 낭패감으로 울상이 된 채 우선 보진 바람을 피해서 호숫가의 상지대라고 하는 건 상자가 상점, 가게, 마켓, 지는 땅지자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원지나 공원에 형성된 상가 지역으로 뛰어들었다. 왜? 거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겨울이 아닌 철엔 호경기를 누렸던 듯 무슨 유원지라는 간판이 상지대의 입구에 아치형의 문 위에 제법 크게 높게 달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식당도 다방도 잡화상도 선물가게도 빈지문을 굳게 닫아 인기척이라고는 없는데 왜? 겨울이잖아. 퇴색한 간판들만 바람이 불 때마다 을신년스럽게 자, 이 을신년스럽다라든가 황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물, 서술자의 심리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노천 탁구장엔 탁구대에 언제적 내린 눈인지 녹지도 않고 먼지만 첩첩이 뒤집어 쓰고 있어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죠? 흡사 더러운 혼인부를 펼쳐놓은 것처럼 궁상스러워 보였다. 궁상스러운 건 또 무슨 뜻인데? 꾀지지하고 초라해 보였다. 인기척이 있는 집은 한 집도 없는 것 같았다는 거죠. 없다가 아니에요. 어쨌거나 간에 유원지 주변에 어떤 황량함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너무 막막하게 이게 꿈이었으면 했다. 상지대를 한 바퀴 돌자 다시 눈앞에 얼어붙은 호수가 펼쳐졌다. 꽁꽁 얼어붙은 호수엔 배도 띄울 수도 없지만 몸을 던져 빠져 죽을 수도 없겠거니 싶자 그게 조금은 다행스럽지도 않고 두렵게 여겨졌다. 한마디로 이 을신년스러운 호숫가의 풍경이 막막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박완서의 겨울나그네 발단 전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전개 부분은 호수에 와서 막말로 이 동네에 명승고적이 그냥 고적이라고 좀 하여튼 간에 유명한 곳 내지는 인기가 많은 곳에 와서 오히려 황량함을 느끼는 그런 서술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건이라든가 장면보다는 어떤 상황에 처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할 듯 싶네요. 자, 그래서 인물의 행동을 통한 성격 파악까지 갑시다. 두둑한 여비를 갖고도 관광호텔 앞까지 갔다가 돌아서서 허름한 이류 여관을 찾습니다. 이건 상당히 알뜰하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참기름 살 때의 버릇으로 온천물이 진짠가 가짠가 심각하게 의심을 해요. 이거는 꼼꼼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목욕값이라도 뺄 양으로 피곤을 무릅쓰고 목욕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이건 알뜰한 거지요. 자, 다음날 반찬이 15가지쯤 되는 여관의 아침상을 받자 두 번째 상인데도 불구하고 약빈하게 그것만 먹었던 것처럼 울컥 비위가 거슬려 왔다 라고 하는 것도 알뜰함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서술자 인물의 행동은 알뜰하고 꼼꼼한 생활 습관을 지녔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박완서의 겨울 나들이 전개 부분 온양의 온천장에 묵으면서 생소함과 낯설음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 대해 허망감을 느껴 서러워하는 장면 그리고 호숫가까지 넘어오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